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영성 작가입니다. 오늘 야밤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내용은 다시 읽기 제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기를 왜 해야 하며 또 다시 읽기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안심하기 위해 읽는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이미 본 책을 10번이고 또 2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왜 그럴까요? 작가인 레리 맥버트리는 예전에는 모험을 위해 책을 읽었지만 지금은 안심하기 위해 읽는다. 언제나 그대로인 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안정성에 대한 욕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은 이제 알만한 것으로 변해버리지만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새로운 것 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우 신기하고요. 하지만 새로운 세계는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생존에 대한 근본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와 세상의 흐름이 같아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세상이 필요합니다. 다시 읽는 책은 바로 아이에게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삼국지를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특히 오관 참육장 편은 수백 번 정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조의 극진한 대접에도 의리를 지키기 위해 유비를 찾아 떠나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우를 참 좋아했습니다. 삼국지는 저의 정신의 아지트였는데요. 아지트는 도피처, 도망갈 곳을 이제 말하죠. 그리고 도망갈 곳이 있다는 것은 기꺼이 탐험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안전한 기지가 확실할 때 진정한 탐험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존 볼비는 아이들의 안정성과 탐구심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엄마와 아기들을 낯선 방에 두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한 후 낯선 연구원이 들어오고 엄마는 슬그머니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엄마가 방을 나갔을 때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을 했는데요. 아이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나갈 때 좀 당황했지만 장난감을 다시 가지고 놀며 낯선 상황을 잘 극복하려고 했고, 엄마가 다시 돌아오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나가자 당황하여 울기 시작했고 이후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낯선 환경을 두려워했고 엄마가 다시 올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있던 탐구심이 두려움으로 인해 증발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아이들에게는 각각 명확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탐구심을 잃지 않았던 아이들은 엄마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불안해했던 아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고 실험이나 특수 상황이기도 했다는 걸 감안해야 되겠지만 이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탐구심은 엄마라는 안정성이 확보될 때 더욱 만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한 보울비는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 안정적인 기지를 마련해주고 아이가 그 기지를 거점 삼아 마음껏 세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른은 어떨까요? 지금 안심하기 위해 읽는다 라고 고백했던 레리 맥버트리는 당시 7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젊지만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다시 읽는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읽지 못한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데 또 매주 새로운 책이 얼마나 쏟아지는데 읽었던 책을 또 읽은 것만큼 지겨운 것이 어딨냐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독서량이 쌓이기 시작하자 그 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좋은 책을 보는 안목도 생기지만 좋지 않은 책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다독가는 검증된 책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책들을 먼저 읽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책을 읽으면 속이 상하고 힘이 빠지는데요. 그래서
인지 어느새 저도 모르게 명저들을 제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심하기 위해 읽는 것이죠. 저도 이제는 3대1 법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권의 신작을 읽으면 1권의 명저를 제독하는 것이죠. 마스오카 세이고는 책은 2번 읽지 않으면 독서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독서의 신이라고 하더라도 제독에 대한 평가가 좀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독 다시 읽기는 정말 신비로운 독서법이니까요. 신비로운 독서법 제독의 힘. 오늘 예전에 읽었던 책을 들추어 보게 되는 것은 그것들이 사라져 버린 날에 대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이며,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처와 연못의 그림자가 그 책장 위에 비치는 것이 보고 싶기 때문이다. 프루스트의 독서에 관하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우리가 예전에 들추어 보았던 책을 다시 읽게 되는 이유는 지나간 내 과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신용보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표지만 보아도 방황했던 저의 20대가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첫 장 나의 숨결로 나를 데우며를 읽을 때면 당시에 느꼈던 전율이 다시 느껴지곤 합니다. 신용보 선생님은 통역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투옥되어 무기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의 나이 28세. 지독한 추위가 감옥을 압도했습니다. 선생의 내뿜는 입김 외에는 얼어붙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옥 안으로는 칼끝 같은 빈광이 내립니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이 빛은 더욱 날카롭게 서슬이 서는 듯 합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번뜩이는 빛 속에서 냉철한 예지의 날을 세우고 싶다. 저는 이 책을 20대의 끝자락에 읽었는데요. 마치 제가 감옥 안에 있는 듯 지독한 한기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죠. 과연 나는 절망의 시공간 속에서 이처럼 냉철한 예지의 날을 세울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지나왔던 생애들이 제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지의 날을 서슬퍼렇게 세우겠노라고. 결국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제게 다가오는 30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책을 제 가까운 곳에 둘 것입니다. 이 책 속에는 제 20대의 영혼이 한기를 품고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수필가인 스탠 퍼스키는 독서가들에게는 100만 권의 자서전이 있음에 틀림없다 라고 했는데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신용보 선생님의 이야기이자 곧 제 이야기입니다. 제 20대가 쓰여진 자서전입니다. 제독은 우리의 추억을 다시 더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추억에 빠질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1979년 심리학자 앨런 랭어는 뉴햄프셔에 있는 수도원을 1950년대의 소품으로 채운 후 70대와 80대 노인들을 초대해서 한 주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그들은 1950년대에 방영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를 들었고, 1959년에 벌어진 미식축구 결승전 경기에 대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들의 몸무게는 평균 1.5kg이 늘었고 얼굴은 더 젊어 보이는 듯 했으며, 한 주 전보다 청각과 기억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관절도 더 부드러워졌고요. 또한 63%는 IQ 검사도 한 주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한마디로 회춘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추억은 인생이 의미 있음을 끝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특히 삶이 뿌리째 뽑혀 나갈 수 있는 존재론적 위기 가운데에서 추억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조지 밸런티의 행복의 조건에는 행복의 조건 7가지가 나오는데요. 4가지는 건강과 관련된 것이고 2가지는 교육과 대인관계인데 나머지 1가지가 다른 6가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은 고통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고통을 어떻게 바라봤는가입니다. 조지 밸런티의 연구팀은 70년간의 긴 연구를 통해 고통의 경중보다 고통에 대한 대응이
행복과 불행을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임을 밝혀냈습니다. 심리학 용어를 빌리자면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추억만큼 성숙한 방어 기제를 굳건히 세우는 데 제격인 것은 없습니다. 제독은 추억에 빠지게 합니다. 추억은 행복을 선사합니다. 결국 제독은 행복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제독, 자아의 시간여행. 나는 미들마치를 대6번쯤 읽었다. 그런데 작년에야 비로소 미스터 캐소본에 대한 이 대목을 약간 다른 눈으로 읽을 수 있었다. 나는 30년 동안 이상주의적인 도로시아의 환멸에만 철저하게 공감했다. 이제야 캐소본의 두려움, 이루어지지 못한 그의 희망, 그리고 젊은 도로시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데서 느끼는 그만의 환멸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캐소본에게 공감할 수 있을 날이 올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조지 엘리엇 역시 그러했다. 어쩌면 나와 비슷한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독서는 우리의 삶을 바꾼다. 한편으로는 삶이 독서를 바꾸기도 한다. 독서 전문가 메리언 울프의 고백입니다. 메리언 울프는 미들마치를 대6번쯤 읽었을 때 처음으로 캐소본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메리언 울프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녀가 변한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확고한 자아 정체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충격이 있지 않은 이상 견고한 나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가 그렇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제독을 할 때 변해버린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함디 박사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다. 그는 별로 어렵지 않게 노래했다. 곡조도 잘 맞추었을 뿐 아니라 단어도 정확하게 발음했다. 말을 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결과다. 라마찬드라 교수의 명저, 명령하는 뇌, 착각하는 뇌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함디 박사는 스키를 타다가 머리를 다쳤는데요. 브로카 실어증이라는 언어 결함 증상을 보였습니다. 뇌의 주요 언어 영역에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있는데요. 브로카 영역은 구문론과 관련이 깊고 베르니케 영역은 의미론과 관련이 깊습니다. 함디 박사처럼 브로카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의미 전달은 어느 정도 되지만 말이 중간중간 끊어지고 문법 구조를 무시하는 말을 하며 베르니케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말은 유창하게 하나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이 두 영역이 궁형다발이라는 신경 섬유 밴드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모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브로카 실어증에 걸린 함디 박사는 문법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유창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더니 완벽하게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개연성 높은 추론은 언어 기능은 주로 좌뇌가 담당하지만 노래는 우뇌가 부른다는 것이죠. 함디 박사는 좌뇌만을 다쳤기 때문에 노래는 유창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에는 함디 박사 스토리가 흥미는 있었지만 몰입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명령하는 뇌, 착각하는 뇌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여러 유형의 뇌질환 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브로카 실어증은 특이성 면에서 명암도 내밀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책을 읽었을 때에는 이 대목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 딸은 말을 매우 빨리 시작했고 어휘 습득이나 문장 구사 능력도 또래 아이들에 비해 출중했지만 노래는 잘 외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져서 말은 점점 유창해졌지만 노래 가사를 제대로 외우지 못해 자기 멋대로 부르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함디 박사 이야기를 제가 다시 읽게 된 것이죠. 저는 변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자녀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부모가 되어 다른 눈으로 책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제독을 통해 새삼 그것을 느끼고 나니 묘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책을 버리는 일인데요. 집을 넓히기 힘드니 버릴 책을 솎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책 중에는
제가 독서 초보 시절에 명저라고 꼽았던 책들도 몇 권 있습니다. 숭늉의 화폐전쟁 같은 책들이 그런 책이죠. 경제에 관심이 깊어지던 시절 화폐전쟁을 처음 읽고 제가 활동하는 게시판에 이런 대작은 감히 서평하기 힘들다며 좀 더 발전한 다음에 서평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좀 더 발전한 다음에는 서평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전쟁의 실체를 봤기 때문이죠. 이 책은 수준 낮은 음모론 서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시 읽으며 씁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이 독서를 통해 지식적으로 좀 더 깊어진 제 자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헤라클라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알다시피 강물은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유명한 말 뒤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다. 제독의 진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다시 읽기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책에게 독자는 언제나 낯선 타인입니다. 하지만 그 낯선 타인은 책을 통해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며 변해버린 자신의 지금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독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여행, 이른바 자아의 시간 여행이 됩니다. 이번 주말은 좀 색다른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요? 과거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하나 골라서 읽어봅시다. 그 책은 곧 여러분의 자서전이 될 것이고 시간 여행의 티켓이 될 것입니다.